사회과학 채널 찬스톡스, 오늘은 3명의 19세기 이론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멜 durkheim 3대 고전 사회학자들이기도 하죠. 나가지 마세요. 이 3명을 이해해야 현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현대 AI를 통해서 일자리가 대체되느니 마느니 이제 국제정치는 더 이상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치닫고 있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또 이민 문제, 갈등들이 얼마나 심각해요. 이 3명의 마르크스, 베버, durkheim의 이론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이미 19세기에 다 천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굉장히 정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갈 때 다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문제이거든요. 마르크스는 어디에 있었나요? 프랑스에도 있었고 그 전에 독일에도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 변화들을 목도할 수 있었잖아요. 베버는 어디에 있었나요? 독일에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 이후에 어떤 정치적 중요성이 부각되던 때, 관료제가 등장하던 때 독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밀 durkheim은 어디에 있었나요? 프랑스에 있었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사회적 혼란이 너무나 가속화되면서 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프랑스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기에 정말 딱 좋은 위치에 있었죠. 물론 이 3명의 저자들이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과연 3명이 유럽, 그 중에서도 각각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대단하고 날고 기어도 내가 실리콘밸리에 있지 않았으면, 하필이면 인터넷이 막 확산되던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역사적 시각에서 이 3명의 이론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마르크스부터 봐죠.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죠. 저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처음 어떻게 읽게 되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벤디앤 루니스라는 서점이 있었는데, 그때 공산당 선언 책을 꺼내면서도 이거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내가 감히 사도 돼, 안 사도 돼, 혹시 경찰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약간 반공 교육도 받았고 좀 보수적인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그랬다가 읽었는데,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저는 사회를 가계, 기업, 정부 이런 삼각의 어떤 순환 속에서만 이해해 왔는데, 가계에도 계급이라는 게 있고,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자들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계급적 시각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던 게 마르크스를 읽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르크스를 통해서 계급을 주목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사회 이론은 계급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AI만 해도 그래요.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장밋빛, 낙관론도 존재하고요. 이를테면 뭐 AI를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노동할 필요도 없고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그냥 완전 유토피아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몰계급적 시각이죠. 우리가 그들과 같나요? 다 기계화되면 우리 어디서 일할 건데, 월급 어디서 받을 건데. 비관론도 존재하죠. 자본주의가 그나마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이렇게 안정되게 잘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지 않고 신중간 계급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막 교육을 시키면 신중간 계급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AI를 통해서 신중간 계급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쩔 거야? 극단적 양극화를 인해서 사회가, 자본주의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거 아니야? 라는 또 비관론이 존재하죠.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농민들이 완전 싸그리 그냥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앵클로즈 운동하면서 우리는 이제 옷 만들 거야, 양치기 할 거야, 니네 다 쫓아낼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다 도시로 흘려 들어가면서 할 수 없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막 노동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쓸려 나가지 않을까? 노동계급,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광의의 의미예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이제는 19세기에 쓸려나갔던 농노들보다 교육도 받았죠. 이제 의식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다 존재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죠.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 노동계급이라고 넓게 통칭하는 사람들이 이 AI 시대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노동계급이 그냥 일괄적으로 쓸려나가지만은 또 않아요. 그런 얘기도 해요. 기본소득이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이제 영위할 거다? 이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기본소득이? 다 노동계급의 운동을 통해, 사회운동을 통해 그것이 또 정치권에 다다라서 다행히도 19세기 영국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정당들이 이제 또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정책도 나올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 사회운동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떠한 귀결로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집합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에릭 홉스봄이라고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할 때에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기술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 사학자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인트로덕션도 썼는데 굉장히 멋있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마르크스가 나만큼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르크스를 잘 이해하려면 내가 읽어야 되고요. 나 마르크스주의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정당들, 그런 정부를 통해서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직접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마르크스를 이해해야 자본주의의 낙관론 말고 비관론, 자본주의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기고요. 그럴 때 비로소 균형적으로 우리 사회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 이 책이 제일 유명하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데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변화가 있었던데 경제적 요인만이 있지는 않다. 어떤 그 당시에 이 청교도 윤리를 가진 자본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근데 이제 문화적 요인을 살펴본 것인데 자칫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마르크스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막스 베버의 이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마르크스가 이제 경제 결정론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좀 더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그것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인, 종교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스 베버는 그렇다고 종교 결정론, 문화 결정론도 절대 아닙니다. 막스 베버 읽어봐야 돼. 얼마나 꼼꼼하게 문화적 요인도 있다. 경제적으로 100%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시들을 통해서 꼼꼼히 이거를 논증했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굉장히 연구자로서의 어떤 소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반 경제사라는 책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베버가 말년에 썼던 건데 이걸 읽으면 베버의 큰 그림들이 나옵니다. 법적 요인, 문화적 요인, 종교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자본주의적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고요. 저는 사실 막스 베버보다는 베버 이후에 베버리안 학자들이 있거든요. 정치사회학, 정치학을 공부하려면 베버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버의 영향을 받은 이론가들이 국가의 역할, 정치가 얼마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가에 주목했거든요. 미국에 이제 시다 스카치폴이라는 걸출한 여성 정치학자, 사회학자가 있고요. 마이클 만이라는 또 다른 한편에 UCLA의 서부 쪽에 있죠. 시다 스카치폴은 동부 하버드에 있고요. 마이클만의 이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그 논문은 진짜 서너 번을 정독을 해서라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저작입니다. 끝으로 이제 에멜 들캠 스웨사이드, 저는 스웨사이드를 항상 읽어보라고 하고요. 고전 사회학 이론 중에서는 가장 읽기 쉬운 책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사실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왕을 어떤 신성한 권력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왕의 목을 친 거란 말이에요. 이 프랑스 혁명 1789의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거야. 근데 그 목소리들도 계급적으로 다 다르죠. 또 프랑스의 농민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평생을 농사만 짓던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몰려들어와서 사투리도 다 달라, 방언도 달라, 믿고 따르던 가치도 조금씩 달라.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한 도시 속에서의 삶을 영위했겠어요. 그래서 에밀 들캠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졌는가? 두 가지 요인을 꼽죠. 하나는 관계망들이 농촌 사회에서 있던 이런 기계적 유대라고 하는 이런 관계망들이 다 뜯겨 나갔단 말이에요. 도시로 갑자기 오니까 난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기적 자살. 또 하나는
내가 평생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면 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다 깨져서 관념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가는 거죠. 아노미적 자살,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고요, 이민 문제고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 때 이걸 어떻게 통합해야 될까? 너무 남들을 나랑 똑같이 만들려 하지 말고 모두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을 적당히 인정하면서 공존하자라는 것과 관련된 이제 연대의 철학을 이제 에멜 들캠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또 에멜 들캠은 방법론 쪽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21세기의 사회학, 사회과학의 이런 방법론, 개념화를 어떻게 하고 이론화를 어떻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경험적으로 테스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또 에멜 들캠이거든요. 그래서 디르켐,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세 명의 이론들은 제가 이거를 한 명 한 명 놓고서는 막 강의를 막 1시간씩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잖아요. 간단하게 맛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방학 때 귤 까먹으면서 뒹굴뒹굴 읽을 수 있는 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사회학을 전공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만 사회과학을 공부한다면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들캠을 개론서라도 읽어서 그런 시각을 내가 이해하고 내 안에서 통합을 한다면 첫째, 현대 사회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큰 자원이 될 것이고요. 둘째, 20세기, 21세기의 사회과학의 흐름들을 훨씬 쉽게 간파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어려운 주제죠. 그냥 찍어봤어요. 네. 이상 19세기 이론가들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